군신인가 병신인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봅니다.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관우입니다. 삼국지에서 관우만큼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관우 논란이 이토록 거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서상에 기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평가와 후대의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 신격화에 비해 실제 장수로서의 전적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승전 기록 누락설이니 젖잘싸설이니 이런 건 일단 제쳐두고 그냥 전적만 봤을 때 관우는 알량참과 수제빨로 우금 방덕 털어먹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 패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가감없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서상 지휘관으로서 관우의 전적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이렇게까지 많이 패배한 장수를 찾기도 힘든데 대체 왜 당대의 네로라는 중걸들이 관우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고평가했을까요? 오늘은 단연 삼국지 최대의 떡밥이자 난제인 관우의 능력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윗바도 촉바도 옥바도 아닌 삼국지빠입니다. 조조 유비 손권 모두 동렬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정말 월클급 군제의 조조와 정치만으로 조조의 통일을 차단해버린 유비와 남조를 개창한 철인군주 손권의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도 보통은 이 셋으로 귀결되는데 종종 제갈량, 사마이, 노숙, 조비가 뽑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관우에 대해서는 별 애착도 없고 악감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이 새끼밖에 없습니다. 이 새끼에 비하면 관우 정도야 뭐 엄청난 선녀죠. 아무튼 우선 관우 비판론과 관우 옹호론을 차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우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관우가가 깃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우의 전적은 그야말로 똥별도 이런 똥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참담 그 자체입니다. 알량킬과 관세이돈을 제외한 전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0년 합의에서 조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결과적 패배죠. 남궁 공방전 때는 서왕에게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건 패배까진 아닌 것 같고 그냥 서왕에게 공격을 당했다 정도의 뉘앙스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 패전만 하는 걸 보면 꽤 처맞긴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북상했다가 문빈과 악진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건 대놓고 패배죠. 직후엔 문빙한테 치중까지 다 불살라지고 악진한테는 또 패퇴당합니다. 철저한 패배죠. 조인을 구원하러 달려오는 이통에게 뚫려 조인의 구출을 허용했습니다. 지휘의 패배죠. 남궁 공방전에서 관우는 샌드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나라 장수들의 경험치 셔틀이었습니다. 215년에는 감령의 방울소리에 겁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굉장히 짜치는 기록을 남겼고 천적이나 다름없는 여몽의 기습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세계의 군을 무기력하게 함락당합니다. 정보전의 패배죠.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번성 공방전 때는 서왕에게 정면으로 격파당합니다. 또 지휘의 패배죠. 그 직후엔 여몽한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남영주를 통째로 상실합니다. 또 정보전의 패배입니다. 무용의 승리인 알량참과 운빨의 승리인 관세이도는 군사지휘관으로서 유의미한 능력 표본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우는 자신의 순수지휘술과 전술 능력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일개 무부나 돌격대장이 아닌 지휘관으로서 본인만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휘와 전술의 영역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번성 급발진이 결과적으로 주 하나를 통째로 상실하는 엔딩이 되었으니 자폭도 이런 자폭이 없죠. 승전기록 누락론과 젖잘싸론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패전은 다 남아있는데 승전만 골라서 소실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연히도 관우의 모든 승전이 소실되었다고 해도 남아있는 패전의 상태가 이 정도면 관우가 거의 조조나 주유급 지휘관을 회전해서 개털어버리거나 주 하나를 통으로 평정하는 수준의 영토 확장을 성공시킨 게 아닌 이상 평가 반전은 불가능합니다. 젖잘싸 드립도 한두 번이어야 유의미한 거지 커리어 전부가 패전인데 내내 젖잘싸만 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만 기록하면 축구였으면 얄짤없이 강등당합니다. 젖잘싸로 쉴드 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강등당할 정도로 전패를 기록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촉한에서의 민심도 관우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선이 관우의 시호에 악시를 섞어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관우의 시호는 장무후인데 장은 전사한 장수한테 주는 선시, 무는 명성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물로켓한테 주는 악시입니다.
즉 선시와 악시가 합쳐진 중시 정도라고 보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물로켓 전용 악시를 쥐어준 건 관우가 허명만 높은 거품이었다는 인식이 촉한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빠들이 무가 사실은 선시인 목과 통용해서 쓰던 글자라는 주장을 자주 하던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가 정말로 목의 통가자라면 목을 사용하는 다른 인물들 중에서도 무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목을 받았으면 목을 씁니다. 조엄 목후입니다. 진태 목후입니다. 왕창 목후입니다. 심지어 유비의 마지막 와이프 오시도 목황후입니다. 촉함만 따로 통가자를 쓰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든 목이면 목을 썼습니다. 즉 무와 목은 당대에서도 명확히 구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우는 이미 당대 촉한에서도 거품만 낀 데다 주 하나를 통으로 상실하여 국가에 거대한 피해를 초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관우의 형편없는 전적과 엄청난 명성의 괴리를 있는 그대로 증명합니다. 거기다 관우는 형주 하나만 털린 것도 아니고 이미 북중국에서도 서주까지 통으로 털린 적이 있죠. 단 한 명이 주를 두 개나 상실하는 건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봐도 찾을 수 없는 미친 기록입니다. 과정을 아무리 쉴드 친다고 해도 관우는 이주를 상실한 역대 최악의 도독입니다. 이번엔 관우홍호론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게 관우빠가 깃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우의 패전들은 단순한 패배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궁 공방전 때 관우의 군세는 최소 1천, 최대로 잡아도 수천 단위로 추산됩니다. 유비가 주유한테 장비를 임대 보낼 때 장비의 군세가 1천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주유는 그 대가로 2천의 군세를 내어줬다고 하니까요. 장비랑 비슷하거나 살짝 더 많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위군은 조인을 구원하기 위해 올스타군이 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왕, 악진, 만총, 문빈까지 위나라 S급에서 A급에 포진된 상장들이 단체로 궤도를 치는데 관우는 1천 플러스 알파의 병력을 가지고 이들을 모두 막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조인을 협공하고 있는 유비와 주유의 포위망을 와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당장 서왕은 만총과 연계하여 한진에서 관우와 격전을 벌였고 강릉에선 조인과 함께 주유와 격전을 벌였죠. 관우와 서왕의 격전에서 승패에 관한 기록은 없으므로 무승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문빈과 악진에게 당한 패배 역시 이들의 유기적인 협공을 통한 포위망 와해에 항거하는 과정이었으며 관우는 실제로 여러 번 패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비와 주유의 포위망을 1년 동안 유지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조인을 구한 것은 위나라 올스타의 협공이 아니라 이통의 차력쇼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남궁 공방전 때 관우의 임무는 승리가 아니라 탱킹입니다. 그리고 관우는 1천 플러스 알파의 병력을 데리고 이 탱킹을 1년 가까이 성공합니다. 비록 적군을 괴멸시키거나 알량참 때처럼 적장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이들의 협공에 분전하며 포위망 와해를 실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 공방전의 전적은 많이 쳐맞았다고 깔 게 아니라 오히려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한 주유와 여몽이 괜히 관우를 고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대 무수히 많은 명사들이 남긴 관우의 고평가 맥락은 백전백승의 명장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대체 왜 안 죽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불굴불사의 괴물과 같은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인지한 채로 번성공방전을 봅시다. 번성공방전이 유비의 오더였는지 관우의 급발진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 전쟁에서의 전적과 퍼포먼스만 따져보겠습니다. 번성공방전 당시 관우는 수륙양용으로 양번을 동시에 포위하여 조인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우금의 7군 또한 때마침 들이닥친 수재를 이용해 격파합니다. 우금은 수재를 피하지 못했는데 관우는 이미 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 이건 관우가 어느 정도 물이 범람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수재가 들이닥쳤는데 우금은 대비하지 못했고 관우는 대비에 성공했으니 여기서 이미 관우는 작전술적인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관우의 위세가 화하를 진동시켰다는 격찬에 가까운 기록이 실제로 저술되어 있고 말년에 쫄보 치매 노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천하의 조조가 천도를 하겠다는 일생일대의 개쫄보 소리를 짓거리며 공포에 떨었을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촉한의 북벌과 손호의 북벌, 그러니까 제갈량, 강유, 손권, 제갈각의 북벌을 모두 살펴봐도 이들이 화하를 진동시켰다는 관우의 절반만큼의 위기감이라도 위나라에게 안겨준 적이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은 것만 3만이고 적장방덕을 참살하고
총대장 조인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관우는 이 모든 걸 남영주의 절반 정도의 전력만 가지고 성공시킨 겁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군주에게 PTSD를 안긴 장수는 관우를 제외하면 장료가 유일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관우를 막기 위해 조조가 투입한 병력은 1차로 우금의 7군, 2차로 서왕의 9원군, 3차로 12영의 지원군이었고 여기다가 4차로 하후돈 장료 장패 등의 상장들까지 모조리 소집하면서 이 양번 전역에 위나라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즉 관우가 조인 우금 방덕에 이어 서왕까지 격파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엔 하후돈 장료 장패를 상대해야 했다는 소리입니다. 서왕이 자기 선에서 간신히 컷한 것이 기적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관우의 군세는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조인의 군세는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우금의 7군은 최소 3만, 최대 1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뒤이은 서왕군은 자신의 개인 군세와 완의 주둔군을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은 넘어가는 것으로 추측되며 3차 지원군인 12영의 병력은 1영이 편제상 1200이니 12영이면 대략 2만 4천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편 기준이지만 어쨌든 2만 내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걸 모두 합하면 조조는 10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대병력을 모조리 꼬라박아 간신히 격퇴한 꼴입니다. 여기에 4차로 집결하던 하후돈 장료 장패의 병력과 뒤치기로 형주를 강탈한 오군의 병력까지 합하면 관우가 상대한 전력은 아마 삼국지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후에 진행된 모든 삼국지 남중국의 대북 공세들을 살펴봐도 북중국에 가장 거대한 위기감을 안겼던 관우의 북벌은 단순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쳐질 수 없습니다. 수제발로 우금과 방덕을 날먹한 게 너무 크지 않냐고 태클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리 수제로 주워먹은 거라고 해도 어찌됐건 수제를 대비하고 함선을 적절하게 이용해 적군 격파를 주도한 것은 관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준수하면서 야차룰로 붙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다른 유불리함을 안고 싸웠고 이를 잘 이용하는 것 또한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금과 방덕이 재수가 없어서 망했다는 변명을 할 거면 관우도 조건이 너무 불리해서 망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관우 비판론과 관우옹호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우에 대한 분석과는 결이 많이 달라서 한 영상에서 모두 풀었다간 중구난방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우편은 처음으로 2부작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저의 분석과 결론은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